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뉴스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 되지 않을 때 제가 그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뉴스만 보여드리고요. 그걸 쉽게 또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요.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볼 뉴스는요. ADB 아시아개발은행이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내년 한국 성장률을 2.6%에서 2.3% 낮췄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전망을 유지하지만 내년 경제 성장률을 자꾸 낮춰 나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극도로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진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갈 돈은 많아지는데 돈은 점점 벌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경제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은요,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면 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가려면, 지수가 올라가려면 기업이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조금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고, 반등이 나온다면 단기 반등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지 상승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착각이 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물건들이 팔리고 있는가 라고 하면요, 물건이 안 팔린다라고 하잖아요. 먼지가 쌓이고 있대요.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먼지가 쌓이면서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감소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성장률을 자꾸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물건은 점점 덜 팔려 나가는데 팔리지 않고 있는데 환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는 거는 비싸고 팔리진 않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무역 적자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게 이게 근 25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0.75%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추가 빅스텝으로 미국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한미 간 금리 재역전 가능성도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하고 싶고 미국의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채권을 사더라도 한국 채권보다는 미국 채권을 자꾸 사려고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고, 돈도 거기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외화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환율은 더 높아지고, 그러면 또 수입 물가는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무역 적자가 더 심해지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이거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당연히 부채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가총액이 6천조라고 하죠.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집값의 시가총액이 6천조인데 약 80%가 부채입니다. 거의 약 70%가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6천조의 70%면은 몇 조 정도가 됩니까? 6, 7에 42, 4,200조 정도가 되는 거죠. 4,200조가 지금 빚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자 1% 올라가면은 42조라고 하는 이자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이걸 1,000만 가구로 나눠서 생각하면은 한 가구당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400만 원이면 한 달에 35만 원 선이 됩니다. 33, 4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34만 원 정도의 이자를 여러분들이 1%가 올라갈 때마다 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원금까지 포함을 해서 갚아낸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버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질 위험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무역 적자가 281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는 거고, 환율은 지금 1423원을 찍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1408원은 찍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 이 달러 정말로 천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천장을 만들어 줄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환율이 1,400원대는 고점 라인대라고 생각을 해요. 1,400원에서 어느 지점 정확하게 몇 원이라 라고 제가 찍을 수는 없어요. 신도 아니고 예지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1,400원
1,400원대인 이 자리에서는 아마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막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실제로 먹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저는 1,400원대를 찍고 여기서 약간 유지가 되다가 뭐 위아래로 살짝 출렁출렁은 있겠지만 유지가 되다가 다시 1,300원대, 1,200원대 후반까지 저는 다시 내려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점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소 1,300원 초반까지는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는 엔화가 조금 부상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이 열리면서 엔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엔화가 싸고 일본 여행 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주변에도 충분히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투자 포인트는 달러보다는 엔화 쪽이다라고 저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거기다가 이제 푸틴 대통령 러시아 예비군 등 동원을 하고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거 지금 괜찮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이게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 지금 에너지를 피말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유럽은 지금 에너지 대란 때문에 진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유럽 경제가 진짜로 이번 겨울은 큰일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 건데요. 그러면 유럽도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LNG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불을 떼거나 난방을 할 때 천연가스만 씁니까? 아니죠. 석탄이라던가 석유를 쓸 수 있죠. 자, 지금 휘발유 가격이나 석유 가격 좀 떨어져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져 있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난방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쓰겠다라고 해서 기름을 갑자기 또 많이 땡겨 쓰기 시작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유가 상승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가 되면 유가가 다시 올라갈 거다. 그건 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겠죠. 뉴스를 볼 때마다 참 갑갑합니다. 너무나 산 넘어 산인 느낌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네요. 아직까지도 해결된 문제는 없고 자꾸 뭔가 하나 해결됐다 싶으니까 3가지 문제가 튀어나오고 또 하나를 해결하니까 10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이렇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끝은 어딘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높아지는 연준 최종금리 전망치가 처음에는 3.5%대, 3.75%대를 예상하더니 이제는 4%대 예상하다가 이젠 최대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4.5%대나 5.0%대, 그러니까 4%대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 올라간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고금리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가라고 하는 게 지금 평균 물가 목표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7, 8% 이렇게 올라가 있는 물가를 다시 마이너스 물가로 떨어뜨려야지 평균적으로 물가가 잡혀 나가는 거죠. 왜냐? 8% 올라가는데 다 내년 물가를 0%로 맞춘다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4% 올라간 거니까 2%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8%가 됐다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물가를 만들어내려면은 내년 물가를 마이너스 4%를 해야지 평균적으로 2%씩 올라간 거니까 안정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올라간 것을 낮춰서 좀 유지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고금리로 약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고금리로 지켜보면 아까 또 이야기했던 문제, 금리가 높아지면 물가가 잡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부채가 터지는 또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통화 정책을 짜는 사람들도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정답은 없는데 뭔가 정확하게 딱 하나만 물가만 딱 표적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망들과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올 때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약간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정책을 짜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산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저는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 하락을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올바른 전략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뉴스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좋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언젠간 나오겠죠. 좋은 뉴스 나오면은 또 좋은 뉴스 나왔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뉴스창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